직장 선후배를 굳이 좋아하려 애쓰지 말 것. 언젠가 딸이 내게 물었다. 엄마, 회사에 너무 싫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혹시나 딸이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는데 슬쩍 물어보니 친구 애기라고 했다. 친구가 성격이 맞지 않는 팀장 때문에 매일 출근하는 게 고역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용하고 차분한 친구와 달리 팀장은 말투도 직설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무실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곤 했다. 그때마다 친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팀장이 정은 있는 사람이라서 혼낸 뒤엔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커피나 밥을 사곤 했는데 친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팀장이 자기 사생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친구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캐물었기 때문이다. 또 팀장은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친구가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기대했다. 친구는 부담스러웠지만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상사의 노력을 모른 채 할 수 없어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곤 했다. 매일 봐야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회사의 존재 이유는 수익 창출이지 구성원들 사이의 친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가치관이나 성향이 다른 사람,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른으로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잘 지내고 싫어하는 사람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함께 일하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호감은 일의 윤활유가 되어준다. 그런데 유달리 누군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사에서 만난 선후배들과 모두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것을 공유하고 서로 좋아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해도 서로를 좋아해 주고 지지해 주며 언제나 챙겨주는 가족처럼 말이다. 그 결과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게 된다. 그들은 싫은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을 비정상적이라고 여기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누군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해 주지 않으면 곧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지레 짐작한다.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때론 상대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느라 진이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직장 동료, 선후배와 가족 같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투여된다. 친밀하다는 것은 서로를 잘 알면서도 받아주는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뜻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용기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관계에서 오는 실망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에는 평생을 통틀어 가족과 소수의 친구만이 포함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다 보면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 버림은 물론 인간관계가 의무이자 책임이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성공을 위해 인맥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몰두한다. 또 적을 만들어 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자 노력한다. 사람 만나는 일이 자발성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피곤한 노동의 연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오감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도록 발달되어 있다. 우리의 유전자에는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맥 관리를 위한 거짓 웃음은 어색함과 불편함만 초래할 뿐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친해지는 것과 원만하게 지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친밀함은 관계에 따라 동심원을 그리듯 퍼져나간다. 소수의 친밀한 관계부터 서로 알고만 지내는 사이까지 동심원의 크기는 다양하다. 이때 원만하게 지낸다는 것은 관계에 따른 동심원의 크기를 잘 알고 알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직장 선후배 사이의 동심원은 서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꼭 서로를 좋아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부족한 점을 격려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그뿐. 꼭 친해져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나는 직장 내 인간관계의 한계를 인정받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상대를 덜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고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수차례 함께 회의를 하고 협력을 하다 보면 상대에게 동료애를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이때 동료애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대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더라도 그 사람과 계속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왜 우리 사이는 편하지 않는 걸까 하고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싫어하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싫어한다고 내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싫은 티를 내고 그의 말을 무시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사람이 싫은 것과 일하는 것을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10명 중 2명 정도였다.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2명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결코 가까워지는 법이 없었다. 아무리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줘도 그들 사이에 끌림이 없으면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힘든 것처럼 괜찮은 사람들이라도 둘 사이는 막상 그리 친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껄끄러운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 너무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친해지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그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환대는 분명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 어느 순간 인간관계가 피곤한 노동처럼 느껴진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라. 아직도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말이다.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도 즐겁게 사는 비결.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집에 놀러 온 손님들은 그 아이를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다. 이 집은 왜 셋째 딸이 제일 안 예뻐? 큰 언니와 둘째 언니 그리고 여동생은 얼굴도 주먹만 하고 하얀 피부에 눈도 큰 미인인데 남동생은 누가 봐도 잘생겼는데 셋째 딸인 여자아이는 자기가 봐도 그다지 예쁜 구석이 없긴 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자기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여겼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점점 두려워졌다. 사람들 앞에서 서면 자꾸 떨려서 발표도 잘 못했다.
그래서 학창 시절 반장 같은 걸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여자아이는 바로 나다. 어쩌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 깜짝 놀라곤 했다. 에이, 설마요. 선생님은 열등감 같은 거 전혀 없으시잖아요. 동안에 귀여우시고 할 때 전혀 떨지 않으시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하긴 내가 가진 건 미모뿐이라며 우스갯소리로 잘난 척하고 학교에서는 제법 인기 강사로 평가되니 그런 말을 할 법도 하다. 그러나 어릴 적 나는 정말로 열등감이 많았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외모를 보면 예쁜지 안 예쁜지부터 따지는 세상에서 예쁘지 않다고 평가받는 것은 여자아이에게 굉장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못생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예쁜 짓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자신을 봐주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 아이에게 못생겼다는 말은 자존감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형성된다.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때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반겨주고 사랑해주며 웬만한 실수도 이해하고 받아주면 우리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인지 모른 채 스스로를 창피해하고 자책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열등감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다 잘하거나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등감의 뿌리가 너무 크고 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둡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열등감이 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못나고 무가치하다고 믿기에 행복해질 수 있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애당초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는 못생겼고 가다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책을 많이 읽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남에게 내 부족한 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 뭘 하든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학회에서 발표를 해야 하거나 원고 쓸 일이 생기면 내가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읽는다. 관련 자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얻어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것을 읽고 공부한 덕에 나는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만약 열등감이 없었다면 나는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예쁘고 완벽하다면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러므로 열등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장점을 키워 열등감을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열등감이 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견디고 해 나갈 뿐이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지 못한다.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고 해봤자 실패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해 미리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인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당하기만 한다. 못생겨서 싫어 라는 무례한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고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라는 비난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 화를 내며 부당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조차 아무 말 못하는 것이다. 물론 못생기고 뭔가 부족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외모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매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또 부족한 면도 있지만
탁월한 장점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다. 즉, 외모가 좀 못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이 인생을 망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생겼고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라. 누구나 부족한 구석이 있지만 찾아보면 좋은 구석도 많다. 그런데 부족한 것만 너무 커 보이고 자꾸만 주눅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낮다면 우선 잘못된 시각부터 교정할 필요가 있다. 열등감이 너무 깊어 모든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환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고, 당신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각 말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부터 결정하세요. 스스로를 한심하고 모자라고 허둥대는 결점투성이로 바라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틀리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당한 지적에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피해만 본다는 사고에 물들지 않고 타인과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는 태도 또한 나를 믿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 것이며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는가. 게다가 사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해봐야 그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잃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열등감의 늪에서 빠져나와라. 신기한 것이 면담을 하다 보면 환자가 좋아지고 있다는 최초의 사인은 얼굴에서부터 나타난다. 환자들이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것이다. 바로 자신감의 회복을 알리는 사인이다. 자신감이 회복되고 자존감을 찾게 되면 얼굴이 편안해지고 피부가 좋아지면서 빛이 난다. 또한 자신을 억압하고 잡아 끌어내리던 무의식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능력도 발전한다.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고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자존감부터 체크해 볼 일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빛이 나고 멋있어 보이게 마련이니까 말이다. 제발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말 것. 스마트폰에는 정말 묘한 중독성이 있다. 스마트폰을 끼고 살다시피 하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나 역시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열어본다. 그리고 행여 놓치는 메시지가 있을까봐 항상 스마트폰을 보이는 곳에 두거나 안 보이면 찾는다. 휴대전화가 없던 세월이 더 많았고 그때도 잘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새삼 그 중독성에 놀라게 된다. 하긴 지하철을 타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니 오죽하겠는가. 열의 아홉이 약속이나 한 듯이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바삐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살짝 무섭다는 생각도 든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는 법이 없으며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을 때였다.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40대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모두가 서먹하게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은 뒤에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우린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각자 자신의 세계로 떠나가고 없었다.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으로 부지런히 문자를 주고받는 아이들과 엄마, 그리고 못마땅한 얼굴로 이를 바라보는 아빠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가족 식사 중에 그토록 문자를 주고받던 친구와 만나면 이야기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이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부딪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통해 연결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듯 보인다. 더구나 스마트폰을 켜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다. 대화창을 몇 개 열어놓고 올라오는 메시지를 읽고 거기에 답을 남기면 그만이니까 이보다 더 편리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자신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얻게 된다. 즉, 외로운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끈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소통 수단인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외롭다고 말한다. 현대사회는 속도와 확산의 시대다. 지구 한쪽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유행이 수초도 안 걸려 그 반대편에 도달한다. 더불어 사람들의 이동도 잦아지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많아졌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갈 겨를이 없어진 셈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 짧은 시간에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진다. 즉,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겨져 자란다. 바쁜 부모들은 아이의 양육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면서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항상 체크한다. 아이들이 일찍부터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민감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질수록 삶은 매우 불안정해진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자꾸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타인의 요구에 순응해야 할 것 같은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타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자신을 통제하는 타인에게 분노하며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언제든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타인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 결과 사람들은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제 마음이 돌아설지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가 떠나도 내 삶에는 아무런 여파가 없도록 말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순간순간 보이는 이미지와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을 더 중요시하고 피상적이고 어떠한 리스크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관계만을 선호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젊은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실은 공허하고 외로움이 많다. 더구나 상처가 났을 때 곁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약을 발라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 외롭게 하고 더 상처에 예민해지도록 만든다. 상처받기 싫어서 어느 누구도 깊이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럴수록 더 상처에 취약해지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상처 없는 삶이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에 직면해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조금씩 단단해져 간다. 굳은 살이 막히면 소소한 아픔들은 그냥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굳은 살이 있어야 더 큰 상처가 왔을 때도 그걸 이겨 나갈 힘이 생긴다. 하지만 상처를 계속 피하게 되면 굳은 살이 생기기는커녕 아주 조그만 찔려도 죽을 것처럼 아파하게 된다. 상처 자체에 취약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버거워진다. 살다 보면 갑자기 징검다리를 만나기도 하고 가시덤불과 마주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가 아니다. 누구나 겪는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하지만 상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상처라고 여겨 어떻게든 피하려고 만든다. 징검다리는 건너면 될 일이고 가시덤불은 조심조심 헤치며 나아가면 될 일인데 말이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해보자.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다. 지적을 받았으면 고치면 되고 입장 차이로 인한 사소한 마찰과 갈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상처라고 말하면 우리 삶은 문제덩어리가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어떤 위로를 가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을 가해자로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 버린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린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내 힘으론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상처는 우리가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무언가 원하는데 그게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금방 안 온다는 이유로 냉큼 상처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습관일 뿐이다. 샤워를 하다가 보면 문득 팔에 긁힌 자국을 발견할 때가 있다. 언제 긁혔는지도 모를 자국을 보면 그제야 어디서 이랬지? 생각한다. 그런데 그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국은 없어지게 마련이고 나는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무분별하게 상처라고 말하는 일들이 그 자국일 수도 있다. 그러니 스쳐 지나가고 그냥 넘어갈 일까지 굳이 상처라고 말하며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처와 상처가 아닌 것을 구분 짓는 것, 그것은 어쩌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인지도 모른다. 늘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혜은 씨의 별명은 언터처블이다. 자기 일은 깔끔하게 처리해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해서 누군가 가윗 일을 시키면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죠? 라고 따박따박 따졌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별로 두드러진 문제 없이 업무를 처리하곤 했다. 다만 모든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두려 했다. 점심도 도시락을 싸와서 휴게실에서 먹으며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하면 복잡거리는 것이 싫고 혼자 먹는 게 편하다며 거절했고 누가 업무 이외의 사적인 질문이라도 할라치면 불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바로 선을 그었다.
매번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누군가의 말에 그녀는 말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자신이 뭐든지 혼자 하는 게 편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니 문제될 게 없다고. 왜 혜은 씨는 사람들과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그녀는 아무도 필요 없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걸까? 그녀처럼 드러내놓고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나를 세우지는 않더라도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타인은 그저 타인일 뿐 서로 간섭 안 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기쁨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한다. 다른 이에게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을 몹시 두려워한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으로 자유가 구속당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문한다.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쓰고 살기도 벅찬 마당에 왜 결혼을 해서 신경 써야 할 게 많고 피곤하기만 한 관계를 더 만들어야 하는가? 아이를 낳으면 이 모든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결국 사람들이란 누군가 필요하면 간이라도 빼줄 듯이 가까운 척하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그를 버릴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인데 왜 그에 휘둘려야 하는가? 이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한다. 차라리 말썽이 생길 소지를 아예 만들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게 마음 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괜히 사람들 틈에서 복잡거리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어른이 된 이상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유이므로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 게다가 나는 혜은 씨에게 더더욱 뭐라고 할 생각이 없다. 그녀가 타인에게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 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벽을 쌓고 거리를 두는 것도 알고 보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인 것이다. 그녀는 독립적인 사람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고 일이 안 풀릴 때조차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밤을 새서라도 혼자 끙끙거리며 문제를 풀어나갔고 그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꼈다. 게다가 독립성을 미덕으로 꼽는 현대사회는 그녀를 부추긴다. 독립성을 추구하는 분위기에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면 뭔가 미성숙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하지만 혜은 씨가 혼동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독립과 고립의 차이다. 독립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사실 독립은 타인에게 의존해야 할 때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살다 보면 남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럴 때 독립적인 사람은 당당하게 도움을 청한다. 또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움을 준다. 타인의 도움을 잠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여전히 자신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와달라고 했다가 자칫 인생의 주도권마저 타인에게 내줘야 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는 선뜻 타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 그것은 독립이 아니고 고립이 되어버린다. 혼자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다. 나는 혜은 씨가 스스로는 독립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벽을 쌓은 채 자기만의 성에 갇혀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성 안에서 혼자 편하고 즐겁게 살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성에 침입할까봐 항상 보초를 서면서 긴장한 채로 사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그녀의 지나친 자기 보호 반응은 주변 사람들까지 덩달아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감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으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그녀가 나 건드리지 마, 나 혼자서도 충분해 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벽을 쌓으면 주위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딱히 그녀의 행동이 피해를 주지는 않더라도 감정적인 불편함이 팀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다. 또 그녀는 상처 입기 싫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 하지만 상대방의 경우 아무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 긋기를 당하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혜은 씨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도 그들이 그 손을 기꺼이 잡아줄지 의문스럽다. 늘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영국의 정신 분석가인 페어 베언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 욕동은 대상 추구의 본능이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고 그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며 무엇이든 공유하고 싶어 한다. 좋은 것,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혼자서 그것을 경험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한다. 아마도 재미있는 장면을 보고 엄마를 부르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타인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은 굉장히 의외의 장소였다. 학회 참석차 스페인에 갔을 때의 일이다. 워낙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그날도 혼자서 편안한 복장으로 바르셀로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신경 쓸 사람도 없고 거리낄 것도 없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 되니까 재미있었다. 이래서 혼자 여행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어느 성의 망루에 올라 석양을 보고 있을 때였다. 아름답게 지는 해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 아, 참 좋다, 그치? 했는데 그에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맞다, 내가 혼자 온 거지.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다. 아, 참 좋다, 그치? 라고 하면 그러게 진짜 좋다 라고 말해줄 사람. 이거 너무 맛있지 않니? 라고 물으면 응, 진짜 맛있다 라고 답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다. 혼자만의 경험과 느낌은 기억 속에서 색이 바래져 가기 쉽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한 기억은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된다. 그와 나 사이의 공간에 저장되어 의미를 부여받고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둘만 간직하고 있는 추억이 되어 언제든 그 추억을 불러올 수 있게 된다. 혼자여도 좋지만 둘이어서 더 좋고 셋이라서 더 좋을 수도 있다. 사람들과 부대끼고 치이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그래서 애써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라.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정말 좋은지 말이다. 혜은 씨가 얼마 전에 한 남자 후배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선배, 우리는 선배가 좋아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좋아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냥 나는 혼자가 편해 라고 답했다고 했지만 좋아서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쁘지 않았을까? 그 후배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참 좋겠다. 꽁꽁 걸어 잠근 마음의 빗장을 푸는데 필요한 것은 결국 누군가의 다정함이기 때문이다. 나쁜 감정을 가졌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착하고 누구와도 갈등 없이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 성격 정말 좋아. 얼굴 찌푸리는 걸 본 적이 없어. 천사 같은 사람이야. 남편이랑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보인다. 미움, 분노, 원망, 질투, 시기 등 나쁜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저지하고 억압하는 강박증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쁜 마음을 가지는 순간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며 괴로워한다. 그런데 세상에 나쁜 감정이라는 게 있을까? 모든 감정은 정상적이다. 단지 도가 지나친 극단적인 감정이 문제가 될 뿐이다. 나에게 친구를 쉬게 하는 마음이 있다고 느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하는 자괴감을 갖는다. 그러나 나에게 시기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못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시기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해를 입히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친구를 쉬게 하고 있다면 나 역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인간임을 인정하면 된다. 그리고 시기심을 선의의 경쟁으로 승화시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나쁜 감정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화가 나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누군가를 해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화를 억압하면 화병으로 먼저 스스로를 갉아먹거나 엉뚱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반면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화를 적절히 푸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만일 부당한 일로 화가 났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거나 상대에게 내가 화가 났음을 알려 더욱 조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상처 입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쁜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즉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자학하며 감정을 억압한다. 그들은 상대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소중한 관계를 망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화가 나도 절대 표현하지 않고 참기만 한다. 이러한 성격 특성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경우가 많다.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투정을 부리는데 부모가 심하게 혼내거나 아이의 감정을 무시해버리면 아이는 자기의 감정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억압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이해받지 못하고 감정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나쁜 감정이 들 때마다 당황하고 억압하게 된다. 마치 어린 시절 조그만 울상이 돼도 혼쭐을 냈던 그들의 부모처럼 자신에게 나쁜 감정을 허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억압된 감정은 중화되거나 승화되지 못하고 굼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감정이든 생기면 그 감정을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화가 났다고 해보자. 그러면 먼저 내가 지금 그의 말에 화가 났구나 하면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 감정은 적절히 조절될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분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만약 당신이 나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혼란스럽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1.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질 것.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우선 자신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감정은 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법이다. 그러니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동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 좋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약해지고 자연히 쓰러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분출하라는 뜻은 아니다. 감정은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서 밖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감정이 해소되기는커녕 심장이 빠르게 뛰고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 그러니 충분히 기다린 뒤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감정에 굴복하지 않는 최선의 길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어떠한 감정이든 숨 쉴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2.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쓸 것.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에는 이를 상대에게 솔직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서이다. 나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여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면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원인으로 돌리지 말고 나는 뭐뭐라고 느낀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네가 약속 시간을 안 지켜서 속상했어. 나는 네가 다른 의견을 무시할 때 화가 나. 등등 나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면 내 느낌을 순수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갈등 상황에서 너 때문에 속상해, 너 때문에 화가 나 등등 상대방을 탓하는 말을 내뱉는다. 그럴 경우 상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게 되고 순식간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그 목표가 내 감정을 정확히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가급적 표현을 삼갈 것. 안 좋은 감정일수록 상대에게 쉽게 전염되고 공명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상대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가 짜증을 내면 나도 짜증이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가급적 표현을 삼가는 게 좋다. 네가 그렇게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 우리 좀 가라앉힌 뒤에 말하자 라는 식으로 격한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정에 충실하되 감정을 너무 믿지 말 것. 감정은 기본적으로 쾌락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기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심한 경우 그 감정을 무작정 따라가다가는 사실관계에 대한 혼란이 오고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즉흥적인 것인지 나중에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라. 그래야만 서툴고 잘못된 감정 표현으로 인해 나와 상대방 모두 상처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내가 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이유. (22년간) 파킨슨 병을 앓으며 깨달은 것들. 나는 내가 당연히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살 거라고 생각했다. 70에서 80세가 되어도 의지가 있다면 환자를 면담하고 치료하는 일이 가능할 뿐더러 환자들이 스스로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다. 치료를 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그런데 병이 내게 찾아오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파킨슨 병 판정을 받은 지도 벌써 22년. 나에게 파킨슨 병은 불청객인데 어느새 사랑방을 딱 차지하고는 도통 갈 생각을 안 하는 손님이다. 게다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하루에 삼시세끼를 반드시 차려줘야 그나마 잠잠하고 안 그러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때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든다. 하지만 까칠한 손님으로부터 배운 것도 참 많다. 1. 단점을 애써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장점에서 집중할 것. 파키스병에 걸리고 나서 나는 집을 지고 다니는 달팽이가 된 기분이었다. 내 몸이 집이고 내 머리가 이걸 끌고 가는데 옛날에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몸이 알아서 착착 움직인 반면 지금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집을 끌고 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다. 내 경우 오른쪽 다리가 먼저 약해지기 시작해 그 다리를 끌게 되었는데 어떻게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움직여 보려 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대신 튼튼한 왼쪽 다리에 힘을 줘서 움직이면 오른쪽 다리도 같이 따라갔다. 그때 새삼 깨달았다. 힘이 남아있는 강한 쪽을 더욱 강화시켜서 움직이면 약한 쪽이 따라가는데 약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움직이려고 하면 죽어도 안 움직인다. 즉, 약한 부분인 단점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강한 부분인 장점에 집중해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낫다.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면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그러니 단점을 그냥 두고 그 시간에 장점을 더 키워나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뛰어난 장점이 단점을 커버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단점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남들이 그 단점을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다. 탁월하게 잘하는 게 있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그래서 약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라고들 하는 것이다. 2. 마이크로 월드를 발견하다. 본과 3학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집으로 걸어오다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있었다. 아니, 단풍이 든 줄도 몰랐는데 어느새 낙엽이 지는 늦가을이 되어 있을 줄이야. 공부하느라 도서관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정신이 없긴 했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때뿐 나는 또다시 바쁘게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휙휙 지나쳐갔다. 그런데 병으로 인해 천천히 걷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발견했다. 세상을 구석구석 바라보며 물방울같이 아주 사소한 것에도 세상의 이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유독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데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이 그렇게 멋있는 줄 미처 몰랐었다. 예전에 그냥 푹 떠서 금붕어 밥을 줄 때는 몰랐는데 천천히 주면서 금붕어들이 보니 조그만 입을 오물거리는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막 잠든 아기의 입가에 머무는 미소도 아름답고 깜깜한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도 아름답고 내가 잠깐 잠든 사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버릴 설경도 아름답다. 구로야나기 테츠코의 소설 창가의 토토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어쩌면 세상에서 진실로 두려운 것은 눈이 있어도 아름다운 것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음악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참된 것을 이해하고 감동하지 못하며 가슴의 열정을 불사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나도 파킨슨병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살면서도 그걸 왜 굳이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지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 사람의 손이 얼마나 따스하고 위안이 되는지,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지 조금은 알 것 같다. 3. 힘들고 아픈 시간은 언제나 끝나게 되어 있다. 한 발짝 떼는 것으로도 안 되어 기어 다녀야 할 때, 혹은 기어 다닐 수도 없어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할 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다. 누군가는 그랬다. 모든 뼈와 살이 잠자리 날개처럼 떨리는데 너무 아프다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만 아프고 싶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부끄럽지만 나 또한 너무 아파서 단지 고통을 멈추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까 생각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새벽녘에 아파서 자지도 못한 채 고통을 참아야 할 때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죽으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아픔을 견디다 보면 아픔이 조금은 수그러드는 때가 반드시 왔기 때문이다. 고통이 24시간 내내 똑같은 강도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 조금은 덜 아픈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고통이 조금 수그러드는 시간을 기다리고 약을 먹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픔이 덜해 움직일 수 있거나 약기운으로 걸어다닐 수 있을 때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나가고 장을 보러 나가기도 하고 친구와 수다도 떨면서 말이다. 그래서 나에게 기다림은 언제간부터 희망이었다. 덜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반드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상상하며 고통을 버텨냈다. 어제는 꼬리뼈까지 아팠는데 오늘은 옆으로 눕는 것도 되네. 몸을 다 못 움직여도 손가락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네. 정말 다행이다. 오늘은 약을 먹고 2시간밖에 못 버텼는데 내일은 어떨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다행이지만 오늘이 어제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도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내일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파킨슨병에 걸린 지 이제 22년. 그동안 나는 크고 작은 수술을 5번 받았고 병은 악화되었다. 조금은 나아졌다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도 많이 아팠지만 몇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 덜 아픈 시간이 찾아왔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몰라 절망하게 된다. 하지만 언젠가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좋은 시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다르게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해 두기 바란다. 당신에게도 봄은 꼭 올 것이다. 4. 겸손을 배우다. 언젠가부터 환자들이 나보고 그랬다. 달라졌다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결 편안해 보이고 표정도 부드러워졌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면 나는 웃으며 말했다. 병이 제 스승이지요. 파킨슨병을 앓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이 조금은 커진 것 같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지금은 기다린다. 저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언젠가 저 사람도 준비가 되면 받아들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예전 같으면 내 한계도 모른 채 나 잘난 줄 알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그 한계를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실수도 쉽게 인정하게 되었다. 그건 내 실수다.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내가 너무 서둘러서 당신이 상처를 받은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5. 유머의 힘은 역시 세다. 사람들이 나의 병에 대해 알고 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먼저 웃으며 그런다. 제가요, 옛날에는 가진 거라곤 돈하고 미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병하고 빚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을 들고 나를 대하는 걸 불편해 하지 않는다. 내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병자다 라며 늘 심각하고 우울하게 살기는 싫다.
나는 여전히 농담을 즐기고 사람들과 웃으며 살고 싶다. 그래서 음식값을 계산할 때도 그런다.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음식값을 안 내요. 제가 계산대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계산한 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살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렇게 유머를 던지고 나면 내 병이 가볍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진다. 유머가 병의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친김에 내가 나에게 붙인 별명도 있다. 3-hour woman. 약을 먹으면 3시간 동안은 괜찮아서 만든 별명인데 원더우먼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별명인 것 같다. 별명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3-hour woman 납시오. 요즘은 3-hour woman이 아니라 2-hour woman이야. 그런데 역시 유머의 힘은 세다. 유머를 한 사람이나 유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잠시나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밝게 웃게 해준다. 그럼에도 나를 시시때때로 괴롭히던 병 때문에 많이 지친 날에는 암투병 중인 이혜인 수녀의 시 병상일기를 읊조리며 힘을 낸다. 오늘은 약을 안 먹기로 한다. 한 번쯤 안 먹으면 어때 하고 포기했다가 혼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환자가 아니고 싶고 아무 약도 안 먹겠다는 무모한 결심을 해본다. 겉으론 태연한 척하지만 약을 안 먹고 사는 이들이 요즘은 제일 부럽네.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이들이 정말로 부럽네. 그러나 이 한 번쯤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겠지? 오늘 하루만 내가 나를 용서하기로 한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를 가로막은 것은 바로 나였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간다는 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남들은 다 나이 들어도 나만은 늙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은 나의 몸과 마음에 그 흐름의 흔적을 새기고 어김없이 나를 여기까지 실어왔다. 65세.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살아온 시간보다 많지 않다. 난 아직도 어린애 같은 부분이 많은데 아직 사춘기 소녀처럼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감상적인데 아직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세월보다 많지 않은 나이가 되어버렸다. 내가 걸어온 길은 어떠했던가? 지난 세월이 꿈만 같다 라는 말은 소설 속 노인들이나 내뱉는 한탄인 줄 알았는데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내가 살아온 날들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진다. 그러고 보면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숙제하듯 헉헉대며 살아온 날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 따라 숨 가쁘게 달려온 날들. 그 세월 속에서 내가 놓쳐버린 것들이 아쉬움 저편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저 눈을 뜨고 바라봐야만 한다. 아, 인생의 덧없음이여.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본다. 같이 늙어가는 남편과 동료,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 뒤로는 예전에 내가 그랬듯 호기심으로 가득 차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제잘되면서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길었든 짧았든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웃으며 손 흔드는 모습도 보인다. 새삼 그 모든 것이 아직 내 주위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된다. 많은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떠난 보낸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많구나.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수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왔는데 부족하기만 한 나를 사랑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구나. 문득 이 모든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난 지나간 세월을, 그 세월의 꿈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모두 내 안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내 눈이 미쳐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느라 나에게 다가오는 소중한 것들에 감사할 줄 몰랐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만족을 모르는 내 욕심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욕심이 그 어떤 일을 해도 늘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들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빈틈없어야 하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나의 행복을 가로막은 온 것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다. 태어난 것은 내 뜻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러면서도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왔다. 어릴 적 나에게 무한한 행복감을 안겨준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일까?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랑과 행복을 간절히 바란다. 혹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내가 더 성공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면 그때 무한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 기대 때문에 난 항상 짓눌리고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완벽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어릴 적 나의 불안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행복을 놓치게 만들었다. 무엇인가를 더 원하고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바로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게 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늘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행복은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찾아온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덜어내는 것, 나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를 포기하는 것, 세상은 이래야 하고 나는 이래야 된다는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와 세상을 똑바로 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나친 이상화에서 벗어나야 나와 타인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그래야 서로 감싸주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어쩌면 이 너그러움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삶을 깊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이라는 고된 강을 열심히 헤엄쳐 왔기에 충분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를 짓누르는 과거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조금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득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다독이자 어느새 보채던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든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너그러워진다면 그 아이는 멈추었던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성장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목적은 바로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하나 차근히 배워나간다. 지나가 버린 것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맞아들이는 법,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법,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작은 행복을 느끼고 즐기는 법을. 내가 그를 용서한 진짜 이유.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려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가 있었다. 피해망상과 환청 등으로 고생하던 그녀는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자주 했다. 그녀의 드라마는 주로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다. 불행히도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로 어린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모질게 학대하며 돈벌이를 시켰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병들어갔고 그 증상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 그녀는 드라마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다. 모두들 용서 못할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분노하고 그녀를 동정했다. 분노와 복수, 그리고 애증. 그녀의 드라마는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었다. 사이코 드라마를 10번쯤 했을 때 우리는 극중에서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기로 했다. 그녀가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장면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음을 마주하면서 역할을 바꾸어가며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유언을 하게 됐다.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연출가의 말을 듣고 그녀가 보인 반응은 놀라웠다.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무대로 뛰어올라가 절규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아버지에게 복수할 것이 많은데, 아직 아버지에게 할 말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가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죽기를 바라며 복수하려 했던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면서 그걸 마무리했다. 극이 끝나고 관객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그녀는 놀라운 말을 했다.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그만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것을 멈추어야겠습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 저렇게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나보다 낫구나. 그 환자는 자신뿐 아니라 사이코 드라마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치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사탕을 더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 같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도 감정은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린다. 어른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유치한 말과 행동도 감정에 휘말리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기도 한다. 그러고는 곧 후회하고 얼굴을 붉히며 밤을 뒤척이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잘못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는 또 잘못을 저지르는 게 바로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이다. 마치 내가 잘못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라는 말처럼.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 잘못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잘못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오래 기억한다. 감정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만족을 모르며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아이는 아직 자아나 현실감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좌절이나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때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바로 격한 감정 반응을 보이며 상처가 깊고 오래 남는다. 이러한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긴다. 마치 비 오거나 흐린 날이면 예전의 상처가 욱신거리고 쑤셔오는 것과 같다. 우리의 감정은 특히 안 좋았던 일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나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행복하고 좋았던 일은 당연한 듯 잊어버리고 상처나 모욕받았던 일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마치 30분 전에 일어난 일처럼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며 생생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분노나 화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감정이다. 하지만 심한 분노에 사로잡히면 끝없이 되풀이되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저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갚아 주려는 마음이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된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에게는 현재와 미래는 없고 오직 상처 입었던 과거만 있을 뿐이다.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내게 한 행동의 결과를 꼭 보여줄 거예요. 자식에 대한 집착이 과도했던 부모에게 자율권을 빼앗기고 상처받았던 한 환자의 말이다. 그는 부모에 대한 분노 때문에 꼭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했다. 그가 복수하는 방법은 자신을 망침으로써 부모의 꿈을 좌절시키고 부모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결국 자신마저 무참하게 파괴해버린다. 우리는 자존심에 상처 입을 때 분노한다. 또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당한 손상을 입을 때,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무엇보다도 절실히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분노한다. 그렇게 분노는 어디에나 있다. 삶은 상실과 결핍과 부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며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고 삶은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몇 년 전 나도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한동안 시달린 적이 있었다. 누굴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웃음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식욕마저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서너 시까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퍼뜩 이러다 내가 망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내게 그리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그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나 자신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다. 그랬더니 솥단지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던 내 속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그 뒤로는 다시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나 역시 앞에서 소개한 여자 환자처럼 용서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용서란 내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을 떠나보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고요를 되찾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떠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또 용서란 자신과 상대에 대해 품고 있던 이상을 접고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다. 즉 상대도 나와 똑같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애정을 쏟아부을 가치가 없는 그에게 몰두했던 내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작업인 셈이다. 이러한 용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소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르게릭 병으로 죽어가던 모리 교수가 제자인 미치에게 남긴 말처럼 말이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타인만이 아니라네. 미치.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해. 여러 가지 이유로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하네.
일이 이리저리하게 되지 않았다고 탓할 수만은 없지. 나 같은 상황에 빠지면 그런 태도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네. 나는 언제나 연구를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책을 더 많이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네. 그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을 질타하곤 했어.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런 질타가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알겠어. 화해하게. 자기 자신과 주위의 모두와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게. 시간을 끌지 말게. 있지. 누구나 나처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누구나 다 이런 행운을 누리는 게 아니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친구들에 대하여. 자라오면서 우리 곁에는 많은 친구가 있었다. 지금은 이름도 얼굴도 가물가물하지만 어릴 적 소꿉놀이를 같이 했던 친구, 손잡고 같이 학교에 다니던 친구,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며 비밀 노트를 나누었던 친구, 인생의 의미와 사랑을 논하며 밤새 술잔을 기울였던 젊은 날의 친구,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맬 때 나를 찾아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힘내라며 등을 두드려 주던 친구, 인생의 대소사마다 달려와 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친구, 너 참 괜찮은 녀석이다 라며 나의 삶에 빛나는 의미를 부여해 주던 친구. 학창시절 만난 친구는 내가 살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거나 같은 반이 되고 같은 동아리를 하면서 만난 것이다. 그래서 만일 이사라도 가면 그 친구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만나는 친구들은 내 의사에 따라 내가 선택한 친구들이다. 그래서 이때의 우정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토대로 자라난다. 그리고 사춘기 때처럼 뭔가 절박해서 날마다 만나야 할 것 같은 강렬한 요소도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미 내 정체성을 확립되어 있고 내 안의 욕구들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을 통해 어느 정도는 해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숙한 친구 관계는 서로 의지하지만 서로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때때로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으면 필요하다면 친구에게 따끔한 말도 한다. 그렇게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이다. 그렇다고 친구의 중요성이 덜해지는 건 결코 아니다. 아무리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삶 앞에서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친구가 꼭 필요하다. 특히나 40이 넘으면 삶의 여정에서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끼어 있는 상태로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오는 많은 요구를 감당해야 한다.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힘겹다고 말하면 나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말처럼 들릴까봐 어디 가서 한숨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나 사람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모두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럴 때면 나에게 버틸 힘을 주는 친구가 더욱 절실해진다. 한편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면 나와 배우자 모두 나이 들므로 인해 성적 매력을 잃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부 사이의 성생활을 피하게 되고 갈등이 생긴다. 또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주는 통로였던 자녀들이 떠나가면서 둘 사이에 새로운 긴장이 생겨나는데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부부 사이가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럴 때 친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리고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다독여준다.
그래서 동창회 등을 통해 옛 친구를 더 열심히 찾게 되고 친구와 어울리는 일이 잦아진다. 친구야말로 공허함에 시달리는 나의 삶을 긍정해주고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방향을 모색할 때 기꺼이 동반자가 되어 주기도 한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 관계가 때론 너무 헐거워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때론 너무 밀착되어 우리를 질식하게 만든다. 그 사이에 간극을 메워주는 게 바로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친구다.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인디언 속담 중에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정은 사랑과 달리 필요하다면 서로 헤어져야 할 시기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는 성장한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우정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이니만큼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우정의 속성이 우정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약간 소원한 사이라 할지라도 나와 한 시절을 공유하며 세상의 다리가 되어준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배려해 주는 것. 모든 관계에는 때가 있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우정에 대한 지나친 이상을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얻어진 친구는 나를 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며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기쁨 중에 하나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 나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의 대화창부터 확인한다. 밤새 오간 이야기가 궁금해서다. 자주 만나면서도 늘 소식이 궁금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걱정이 된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속내를 털어놓고 서로 위안을 주고받는다. 그들을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이 번지니 연애와 다를 게 없다. 그들은 바로 30년 만에 다시 뭉친 나의 고등학교 친구들이다. 고등학교 시절 흔히 비슷한 아이들끼리 몰려다니기 마련인데 우리 6명은 성적도 제각각, 성격도 제각각, 형편도 제각각이었다. 공통점이 있다면 키가 고만고만하다는 것과 누워있길 좋아한다는 것이다. 내 학창시절에는 새 학년이 시작되면 아이들을 키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번호를 매겨 자리를 배정했다. 그렇게 친구 없는 낯선 반에서 앞뒤로 앉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이 집, 저 집 몰려가 이불을 발을 묶고 드러누워 그 집의 간식을 다 먹어치우며 수다를 떨었다. 틈만 나면 눕는다고 우리끼리 눕잡스란 별명도 붙였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신조였는지 우리는 딱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질 줄 몰랐다. 좋아하는 선생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가슴 설레어했다. 또 엄마와 아빠 세상에 대한 불만을 마음껏 쏟아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억눌린 불안과 스트레스를 풀었다. 마치 압력밥솥에 증기배출 구멍이 있어 폭발을 박듯이. 청소년 시기에 충동적이고 위험한 에너지를 수다로 다독였다. 그 시절 언니의 죽음을 친구들에게 밝히지 못했지만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무사히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친구들과 보낸 시간 덕분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던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다 키워내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친구만은 연락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안 좋은 일이 있나 모두들 걱정만 하고 있던 때 우연히 병원 주차장에서 그 친구를 마주쳤다. 그 후로 우리 그룹은 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서 삐걱거리던 시계가 그 톱니를 찾아 경쾌하게 돌아가듯이 우리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그토록 오랜 시간 못 보고 지냈음에도 얼굴도 성격도 무척 비슷하다는 거다. 취미로 찍던 물방울 사진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던 날, 나는 가까운 지인들을 불러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6총사가 모여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지인이 다가와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자매가 이렇게 많으신 줄 미처 몰랐네요. 순간 우리가 깔깔 웃음이 터졌다. 올망졸망한 키와 동그란 얼굴의 말투까지 우리가 꼭 친자매처럼 비슷해 보였던 거다. 외모뿐만 아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음에도 삶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참으로 비슷해 놀라곤 한다.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의 친구는 나를 비춰보는 커다란 스크린 역할을 한다. 친구를 통해 정체성을 다듬고 자아를 계속 구조화해 나간다. 이런 중요한 시기를 함께 보냈기에 우리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꿀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가 없다. 작가 생텍쥐 페리는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좋은 멋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통된 그 많은 추억, 함께 겪은 그 많은 괴로운 시간, 그 많은 어긋남, 화해, 마음의 격동, 우정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래된 친구가 더욱 좋은 이유다. 사실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나는 병을 못 견뎠을 것 같다. 친구들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내 상태를 늘 염려한다. 나는 친구들에게만은 솔직히 내 병을 이야기한다. 어떤 날은 약 바꾸고 며칠 좋아져서 기대했는데 생체 밸런스가 깨져서인지 더 어지럽고 힘드네. 이 지루한 싸움이 언제 끝날까 아님 익숙해질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또 어떤 날은 약 지속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냥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괴로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두고 뛰어내릴 수 있나? 잘 되겠지 하고 이 악물고 버티고 있다. 빨리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때론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받은 상처까지도 솔직히 털어놓는다. 친구들은 그럴 때마다 만사 제쳐놓고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나는 그 고마움에 다시금 버틸 힘을 내곤 했다. 어쩌면 내가 아픈 와중에도 가족들에게 짜증을 부리지 않고 웃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그 친구들 덕분인지도 모른다. 여전히 우리 6명은 집에 모여 이불 속에 발을 집어넣고 드러누워 간식을 까먹으며 수다를 떤다. 친구들이 아픈 나를 배려해 주로 우리 집에서 만난다는 점만 달라졌을 뿐이다. 30년을 뛰어넘어 회상에 잠기기도 하고 현재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기도 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렇게 한바탕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으면 아팠던 몸도 조금은 괜찮아진다. 성장통을 함께 겪어내고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노을이 보이는 생애의 한 시점에 모인 우리들. 멋지게 나이든 서로에게 감탄하고 기뻐하며 삶의 후반부를 좀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꾸려가자고 다짐하는 우리들. 앞으로도 우리는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친구들과 좀 더 오래 보고 싶다는 것뿐이다. 내가 충고를 잘하지 않는 까닭. 나는 언젠가부터 소설 상록수에 나오는 변변한 의료 기구 하나 없는 시골에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자가 하기엔 일이 너무 힘들다며 의과대학 진학을 반대했다. 하지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고집을 부렸고 기어이 의대에 들어갔다. 그 일로 나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고집을 꺾은 유일한 자식이 되었다. 그런데 의대에 들어간 뒤 또 한 번 아버지와 부딪히게 되었다. 당시에는 연극을 한다고 하면 딴따라라고 얕잡아 보는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나는 개의치 않고 의대 연극반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공부도 벅찰 텐데 딸이 하필이면 딴따라를 한다고 설치니까 또 한 번 화를 냈다. 그러나 이미 연극에 미쳐있던 나는 또다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다. 방학 내내 공연 연습을 하러 가는데 토플 학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걸 했더랬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자격이 있을까? 충고는 기본적으로 너는 틀렸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틀렸더라도 막상 지적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 뿐더러 청개구리처럼 엇나가고 싶어 한다. 나도 충고를 들으면서 엇나가고 싶은 마음을 느꼈었다. 그러니까 내가 충고를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충고를 들었을 때 싫었기 때문이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법이다. 그리고 아무리 충고를 해줘도 그 충고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충고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면 충고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소중한 사람이 불을 향해 뛰어든다던데 왜 말리고 싶지 않겠는가? 예전에 누군가 물었다. 선생님, 후배 때문에 자꾸 화가 나요. 그 후배가 고민이 있다고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저한테 조언을 해달라고 왔었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10년 전에 했던 고민을 아직도 똑같이 하고 있을 수 있죠. 어쩌면 하나도 변한 게 없느냔 말이에요. 조금도 발전하지 않아서 놀랍고 너무 실망했어요. 가만히 말을 듣고 있던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본인은 그때와 비교하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10년 전과 지금의 내가 달라져 있기를 바라는 것. 적어도 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은 고민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은 것. 그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 또한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10년 전 썼던 방법을 그대로 쓸 때가 있다. 다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또 내가 이러고 있구나 라며 먼저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힘이 조금 커졌을 따름이다. 그만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정신분석 치료의 과정이 그토록 오랜 시간과 반복 작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도 인간이 자기 문제와 그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해묵은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서서히 한 매듭씩 풀어가는 와중에 사람은 성장하고 변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잘못된 길을 가려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 수 있지만 화를 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언을 건넬 때는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되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버리는 편이 낫다. 그리고 나는 상대방이 틀릴 수 있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내 충고가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레지던트들을 상대로 슈퍼비전을 할 때도 나는 일방적으로 충고하기를 삼갔다. 슈퍼비전 시간에는 레지던트들이 환자를 치료한 사례를 발표하면 내가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면서 멘토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늘 첫 시간에 레지던트들에게 말했다. 이 시간은 내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봤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은 I don't think so를 시작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선생님 제 생각은 다른데요 라는 말부터 시작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레지던트 입장에서는 맞든 틀리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만약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었다면 그게 정답일지라도 그들이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튕겨 내버렸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얻은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충고를 하고 싶다면 나를 내 생각대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어차피 그는 당신의 충고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난 후 조심스레 당신의 의견을 말해주어라. 그리고 결정은 그에게 맡겨라. 그가 설령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그것은 그의 몫일 뿐이다.